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관련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부모님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저절로 가슴이 뭉클해지고는 하는데요. 부모님이라는 이름은 왜인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저릿한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듣고 사고 한 번 친 적 없이 공부도 아주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런데도 시간이 흐르고 돌아보면 그때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후회가 남기도 하더라고요.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또 줘도 아깝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식들 역시도 나이가 들어서 보면 부모님에게 항상 부족하게 행동한 것만 같아서 후회가 남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아주 성실한 분들이었어요.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지도 않으시고 사치를 하거나 낭비를 한 일도 없이 항상 꾸준히 성실하게 일을 하며 돈을 벌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 가족은 늘 풍족하지가 못했어요. 항상 생활비는 빠듯하고 돈을 벌어도 늘 부족하기만 했죠. 저 역시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일,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늘 참고 포기해왔거든요. 부모님이 이처럼 늘 생활이 빠듯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자식을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거나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사업의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에 빚이 많거나 그런 이유도 아니었어요. 우리 집은 3대가 같이 사는 대가족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어려운 집안 형편에 부모님 모실 수가 없다고 다른 형제들이 모두 떠날 때 아버지 역시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모시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풍족한 집안이라 부모님에게 받은 게 많거나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이기에 자기마저 떠나겠다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괜찮다고 했어요. 자신들끼리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죠. 하지만 어디 그럴 수가 있나요? 나이 든 부모님을 시골에 둔다는 것이 자식된 입장으로서는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요. 특히나 할아버지는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할머니는 기관지 쪽이 좋지 않다 보니 자주 병원에 방문해야 했어요. 건강도 좋지 않은 두 분이 병원도 멀리 있는 시골에서 사신다고 하면 당연히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부모님을 모실 수 없는 고모랑 큰아버지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결국 아버지는 자신이 집안의 막내였지만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어요. 다른 가족들은 도움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부모님 용돈이라도 보내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자기가 부양하기로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했죠. 형제들이 다들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라 돈을 주는 것이 괜히 부담될까봐 그렇게 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는 결혼도 하기 전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로 왔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약해서 자주 아프시니 일부러 병원이랑 가까운 곳에 집을 얻었어요. 우유 배달소를 운영하면서 서울에서 자기 혼자 앞가림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모시는 게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죠. 집안도 넉넉하지 않은데 아프신 부모님까지 있으면 앞으로 결혼은 텄다고 주변에서 말했다고 해요. 어떤 여자가 아픈 시부모님이 있는데 마음 편히 결혼을 할 수 있겠냐며 나중에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거절하셨어요. 자신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모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자신의 짝은 있다고 하잖아요. 다들 그러다 결혼을 못한다고 했지만 아버지에게는 운명의 짝꿍이 나타났어요. 바로 저희 엄마였죠. 32. 그 당시에는 조금 늦은 나이이긴 했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우유를 배달하는 한 빵집에 새로운 직원이었던 어머니를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차마 말조차 붙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은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아픈 부모님까지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가 없었죠. 그런 상황을 좋아할 만한 여자는 없을 거라던 주위 사람들의 말이 계속 떠올라서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매일 빵집에 배달을 갔어요. 알고 보니 마음이 있는 것은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어머니는 여기저기를 옮기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딱히 이유가 있던 것은 아니지만 주로 살고 있던 동네의 집값이 오르게 되면서 이사를 하게 되었죠. 혹은 아는 분이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줘서 그걸 따라서 다니기도 했어요. 사실 어머니는 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일을 해야 했고 그게 전부였죠. 꼭 이루고 싶은 꿈이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마음껏 쉬진 못했죠. 대신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자신은 가지지 못한 부모의 사랑을 듬뿍 주고 싶었거든요. 어머니가 돈을 벌었던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결혼을 하고 싶어서이기도 했어요. 든든한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없으니 결혼을 하려면 그 비용도 오롯이 자신이 혼자 감당해야 했거든요. 지원을 해줄 가족이나 배경도 없고 돋보일 학력도 없으니 그나마 같이 전셋집 하나는 구할 수 있을 정도라도 돈을 모아놔야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여기저기 떠도는 것에 조금은 지쳤던 어머니는 친한 언니가 빵집을 개업하면서 와서 가게를 좀 봐달라는 이야기에 달려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유를 배달해주는 아버지를 만났죠.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우유를 배달해주는 사람이구나,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 어쩌면 매일 만나서일지도 몰라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좋은 면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중 가장 크게 눈에 들어왔던 것은 바로 성실함이었어요. 아버지는 비가 내리는 날에도 우비를 덮어쓰고 우유를 제 시간에 배달했다고 해요. 바람이 불고 비가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쏟아져 내리는데도 한 번도 늦은 적 없이 우유를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빵집 일을 도우며 매일 일찍 일어나 오픈을 해야 했던 어머니에게 아침 우유를 가지고 오는 아버지는 든든한 지원군 같은 느낌이었어요. 새벽녘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에서 딸랑 종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우유를 들고 오면 이 시간부터 일하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구나 하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늘 정확한 시간에 배달을 해주다 보니 종소리가 들리면 마치 시계에 뻐꾸기가 오는 것 같았어요. 아, 벌써 6시구나 하면서 알 수 있던 거죠. 매일 같은 시간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어떤 날씨여도 굴하지 않고 우유를 배달해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랑 결혼한다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돈은 노력하면 벌 수 있고 공부는 열심히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지만 성실함은 쉽게 얻기가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것은 다정한 성격이었어요. 아버지는 매일 우유를 배달하면서 무겁다고 꼭 주방 안까지 넣어주고 갔거든요. 어머니는 아침에 배달하느라 바쁠 텐데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면 자기가 들여가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무겁고 힘들어서 안 된다면서 꼭 주방 입구까지 가져다 주고 갔어요. 물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마음이 있었기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더욱 신경 써서 놔준 거였지만 말이죠. 그래도 그 노력이 어머니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으니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아버지는 묵묵히 우유만 배달했고 어머니는 꾸준히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기회는 생각보다 우연히 생겼어요. 빵집을 운영하던 사장님들이 나이대도 비슷하고 서로 결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자리를 주선한 거죠. 상인들끼리 모인다는 구실을 만들어서 회식 겸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을
서로 오며 가며 인사만 나누던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제대로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두 사람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주변의 노력까지 더해져 두 분은 그 자리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 후 서로 얼굴도 알아가고 친해졌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용기를 낼 수 없었어요. 적은 나이도 아니고 이제 만나면 슬슬 결혼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자신의 상황을 생각해서는 차마 먼저 만나보자고 이야기할 수 없던 거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이상하다 싶었대요.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데 분명 데이트 같은데 뭔가 그 이상으로 진전이 없으니 날 좋아하는 게 아닌 건가 싶었다고 해요. 그렇게 3개월을 만났는데 더 이상 연애로 발전할 모습이 보이지 않자 어머니는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용기를 내 말을 꺼냈어요. 철호 씨는 결혼 생각이 혹시 없어요? 네? 저요? 아니요. 저도 결혼은 하고 싶죠. 아니면 따로 결혼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선을 봐서 결혼한다든지. 제가 연애 상대로는 별로인가요? 네?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제가 감히. 그런데 왜 연애하자는 말도 결혼 이야기도 안 꺼내요? 벌써 석 달째 동네만 몇 바퀴를 돌고 있잖아요. 저 사실은 그게 아버지는 망설임 끝에 눈 딱 감고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머니가 자신을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어영부영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없다 싶었죠. 이제는 진짜 용기를 내어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사실 그게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다른 형제들이 모두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아마 앞으로 평생 제가 모시게 될 거예요. 두 분 다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은 편이라 모시고 사는 게 쉽진 않아요. 신경 쓸 부분도 생각보다 많고요. 제가 우유 일을 하는 것도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빨리 끝나고 부모님을 돌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두 분이 제가 밥이랑 반찬을 해두면 차려서 드실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어떨지 몰라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몸도 약해지실 거고 그러면 돌봐드려야 할 손길도 더 많이 필요할 거고 제가 벌이가 좋은 편은 아니라 부모님 모시면서 살림 꾸리기에는 항상 부족할 거예요. 병원 갈 일이 많아지면서 돈도 더 많이 들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저랑 결혼할 사람은 앞으로 고생길이 활짝 열린 거죠. 주변에서도 다들 그래서 말리더라고요. 결혼이라도 먼저 하고 부모님을 모시지 그러냐 하면서 다들 저랑 결혼할 여자 없을 거라고 그렇게 결혼하면 아내만 고생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차마 제가 먼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둘 다 나이도 적지 않은데 이제부터 만나면 결혼까지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 상황이 이렇게 열악해서 어떻게 감히 이런 저를 만나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저, 저는, 그럼요. 저희 둘 다 참 웃기네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결혼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철호 씨는 반대의 상황이라 고민을 하니까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내가 전셋집 구할 때 보탤 돈까지 없으면 진짜 결혼은 못하겠다 싶어서요. 부모님도 가족도 없고 돈도 없는 빈털털이라면 결혼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다시 물을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철호 씨 이야기 들으니까 안심이 되는데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한평생 효도라는 것도 못 해봤는데 이렇게 기회가 생기는구나 싶어서요. 저는 오히려 좋아요. 제 부모님에게 못다한 효도 할 기회라고 생각하죠 뭐. 아버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어머니의 시원한 답변을 듣고 머리를 한 대 쿵 세게 맞은 것 같았다고 해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더욱 결혼에 확신이 생겼다고 해요. 저 사람은 내가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결심이 들었다고 하네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저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려줬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애 지겹겠다. 그만 말해. 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크고 나서도 종종 저 때를 떠올리며 말해줬어요. 나는 정말 그 순간 너희 엄마에게 완전 푹 빠져버렸어.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갑자기 세상의 모든 소리가 지워지고 네 엄마 목소리만 귀에 들리더라고. 나는 꼭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하고 싶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날이야. 두 분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결혼식도 동네 예식장에서 간단하게 하다 보니 크게 준비할 것도 없었지만요. 어머니는 신혼여행도 시부모님을 모시고 다녀오자며 국내로 정했어요. 두 분은 부산으로 신혼여행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어릴 때 살았던 포항에 들려보고 싶다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어서 혹시나 우연이라도 마주칠 수 있을까 싶었다고 하는데 아쉽게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중학생쯤 이후로 서른쯤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찾은 적이 없는 고향이었으니 이미 많이도 변했었나 봐요. 꼭 만나고 싶었던 친구를 못 만나고 돌아와서 많이 아쉬워했다고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아마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일이 잘 되어서 고향을 떠난 게 아닐까 하며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어머니는 혼자서 살던 월세를 정리하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그쯤 할아버지는 무릎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수술을 한 차례 받았고 거동이 거의 불편해지면서 빵집을 그만두고 어머니가 살림을 하며 간병을 도왔어요. 결혼하자마자 신혼이란 것도 없이 아픈 부모님을 모시게 해서 아버지는 늘 미안한 마음이었다고 해요. 싫은 소리 한 번 없이 자신의 부모님을 살뜰하게 챙겨주는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고맙기도 했고요. 어머니는 집에서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돌보고 시간이 날 때는 아버지의 대리점에 가서 우유 배달하는 일을 도왔어요. 우유를 정리하고 물량을 체크하고 주문서를 확인하는 일 등을 도왔죠. 결혼 후 1년 만에 제가 생겼는데 임신을 한 막달까지 어머니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해요. 아기 낳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모아둬야 우리 가족 굶지 않고 산다면서 아주 열심히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주셨는데요. 어머니에게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들을 낳으면 꼭 짓겠다고 생각해둔 이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자마자 한치의 고민도 없이 바로 이름을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초부터 계속했던 이야기라 아버지도 동의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할아버지랑 할머니도 별 반대가 없어서 어머니가 오랫동안 꼭 짓고 싶었던 자식 이름으로 지을 수 있었죠. 제 이름이 조금 특이한 편이라 어릴 때는 놀림도 꽤 받았어요. 완전 남자 이름 같지도 않아서 학년이 바뀌거나 할 때는 선생님들이 출석부만 보고 헷갈리기도 했어요. 처음 이름만 들은 사람은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또 워낙 특이한 이름이다 보니 주변에서 한 번 들으면 쉽게 잊어버리지 않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어릴 때는 왜 나는 이렇게 특이한 이름일까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지어주고 싶었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오랫동안 언젠가 태어날 저를 위해서 간직해둔 이름이라 하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어디를 가던 제 이름을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게 되었죠. 누군가 이름이 특이하네요 라고 하면 잊지 않고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꼭 지었으면 싶었던 이름이래요 라고 설명을 해주기도 했어요. 우리 별이는 좋겠다. 엄마는 어릴 때 거의 혼자였거든. 그래서 아빠랑 결혼하기 전까지 많이 외로웠거든. 맨날 집에 오면 아무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어. 그런데 우리 별이는 집에 오면 엄마나 아빠가 있고 아니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있잖아.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들어올 때 얼마나 쓸쓸한데. 그런데 우리 별이는 언제 집에 와도 반겨줄 사람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 아들 사랑해줄 사람이 엄마 아빠 말고도 두 분이나 더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그리고 우리 별이랑 같이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는 정말 한 번도 힘들거나 싫은 표현을 한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랑 어머니는 늘 정성을 다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봐드렸고 병원비 등으로 돈 들어갈 일이 많아도 본인의 허리띠를 졸라서라도 그 비용을 부담하고는 했죠.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의 형제들은 더 이상 연락도 없고 명절에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오롯이 두 분의 몫이 되었지만 그에 대한 불평도 전혀 없었죠. 할아버지랑 할머니도 고맙다는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떠나시고 백내장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던 할머니는 어머니가 없었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곤 했죠. 아가,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먼저 떠나간 우리 집 양반도 너한테 이 고마움 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늘 말했지. 나도 그렇다. 늦은 나이 볼 것 없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준 것도 고마운데 볼 거 하나 없는 집안에 들어와서 병든 시부모 모시느라 고생하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애쓰고 너한테 정말 볼 낯이 없다 내가. 네 덕에 예쁜 손주까지 보고 떠날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아가,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우리 집안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는 이불 위에 누워 어머니의 손을 잡고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자는 듯이 세상을 떠나셨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엄청 많이 울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다들 어머니 보고 딸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정말 많이 울었죠. 17년 이상을 함께 살면서 부모님과 딸 같은 사이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어머니가 집에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쓸쓸한지 모른다는 이야기에 막연히 그런가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아버지는 일을 돕기 위해서 하루 종일 나가 계셨어요. 이전에는 그래도 할머니 식사도 챙겨드리고 화장실도 봐드려야 하니까 일찍 일을 마치고 집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가끔은 아무도 없는 현관을 열어야 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며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하지만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리에 누워서도 희미한 목소리로 우리 강생이 왔나? 하고 물어보던 할머니의 목소리도 없었죠. 제가 직접 겪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어머니가 하셨던 말뜻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일을 마치면 돌아올 부모님이 계셨지만 어머니는 가족 없이 많은 날을 혼자 보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외로움이 컸을까 싶었어요. 비록 우리 집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저는 아주 큰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두 분에게 물려받은 성실함이었죠. 어머니가 늘 돈 주고도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던 거였는데요. 부모님이 항상 근면하고 성실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배우게 되더라고요. 두 분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항상 꾸준한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니까 몸에 밴 것 같기도 해요. 어머니 말씀처럼 성실해서 좋은 점은 정말 많아요. 가장 좋은 점은 공부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어준다는 거죠. 다른 친구들은 금세 포기할 만한 일을 저는 끝까지 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항상 성적도 출결도 우수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아주 좋은 성적을 유지했고 한국에서 스카이로 유명한 대학 중 하나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대학 등록금이었죠.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등록금이 엄청났어요. 다들 이렇게 큰 돈이 있는 건가? 놀라울 정도로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명문으로 손꼽히는 대학을 등록금 때문에 그만두기는 너무 아까웠어요.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모아둔 돈이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역시 여유로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차라리 1년 쉬면서 돈을 벌어서 다시 대학을 들어갈까 고민도 했어요. 부모는 이럴 때 도움을 주려고 있는 거야.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든 너 대학 포기하긴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걱정 말고 공부만 해. 그렇게 겨우겨우 돈을 마련해서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부모님도 사정이 어려워지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1학기만 마치고 바로 입대해야겠다 결심했어요.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돈도 모으고 복학하기 전에 돈을 모아서 돌아가야겠다고 계획한 거죠. 1학기를 마치자마자 바로 입대했어요. 사나이로서 한 번은 가야 하는 군대였지만 입대를 앞두고 너무 떨리더라고요. 과연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됐어요. 모든 게 낯설기만 한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제가 간 곳은 같이 근무하는 분들도 너무 좋았어요. 신병이 오면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이제 막 들어온 어린애들이라며 잘 챙겨주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군 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은 동갑내기 동기였어요. 동기 역시 대학 입학 후 1학기를 마치고 바로 입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갑이다 보니 말도 잘 통하고 서로 공통점도 많아서 저희는 힘든 훈련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응원을 하고 기대면서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소중한 친구가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군대에서 제대로 경험을 할 수 있었죠. 저와 다르게 동기는 집이 굉장히 부자였는데요. 그래서 간식은 물론이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자기 걸 사면서 항상 제 몫까지 사고는 하더라고요. 동기는 제 성실함이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다면서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솔선수범해서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동기도 늘 곁에서 같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저 역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덕분인지 저희는 갑작스럽게 높은 분들이 찾아온 날에도 시설 관리도 잘 되어 있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덕분에 포상휴가를 받은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마음이 잘 맞는 동기와 좋은 분들과 함께 군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전역 후에 한 학기를 추가로 휴학하고 일을 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아야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군 생활에 적응을 잘했지만 그래도 전역을 한다고 하니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꿈에 부풀어 있는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소대장님 호출이 있다길래 갔더니 그날 새벽 저희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셨다고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녁하면 뭐 먹고 싶냐고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고 믿기지 않았죠. 너무 놀라 충격에 빠져있는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나갈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둘 다 돌아가셨으니 네가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도 안 된다. 확인해보니까 지금 남은 휴가가 8일 정도 있던데 한 14박 정도로 좀 길게 다녀와라. 부대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힘 좀 써서 14박 15일 정도를 해줄 테니까 가서 잘 보내드리고 너도 마음 좀 잘 추슬러서 복귀해라. 아닙니다. 저한테 남은 휴가가 8일이니까 그것만 다녀오겠습니다. 괜히 저만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녁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 개인사 때문에 괜한 부탁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녀석아 고집 피우지 마. 이건 특혜도 아니야. 너 어차피 저녁도 얼마 안 남았잖아. 네, 그러니까 더더욱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휴가는 제가 남은 것만큼 쓰게 해주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사정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에게 주어진 만큼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워낙 성실하고 군 생활을 잘해서 다들 좋게 봐주었기 때문에 휴가를 더 길게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괜히 저만 그런 특혜를 받기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은 휴가만 쓰기로 결정했고 병원으로 가보니 부모님 두 분 다 영안실에 계셨어요. 고모랑 큰아버지는 연락처도 모르고
제가 유일한 가족이라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상태였죠. 오랜만에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다녀오던 부모님은 산길에 떨어지는 낙석을 피하려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장례를 마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시는 산소 근처에 납골당에 두 분을 모셨어요. 3일간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이래저래 처리할 일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우유 대리점도 그렇고 열어두었던 은행 계좌 등을 처리하다 보니 8일이라는 시간이 금방 가버렸어요. 그렇게 부대로 복귀했고 제 무거운 마음을 동기와 후임들이 보살펴 주었어요. 부대 복귀 후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직도 실감이 나질 않는다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전화하면 부모님이 전화를 받을 것 같았고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이 계실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부모님 생각에 울컥울컥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몇 주 후 저녁일이 되었고 동기와 저는 같은 날 부대를 나가게 됐어요. 저랑 같이 저녁을 하고 싶다고 동기도 휴가 날짜를 조정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데리러 오기로 했다고 그 차를 타고 서울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부대 앞으로 나왔더니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꽤 잘 사는 집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엄청 비싸 보이는 승용차를 보니 진짜 부자구나 싶더라고요. 차에 탔더니 운전석에는 아버지가, 조수석에는 동기의 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부모님 일 이야기 들었다.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릴게. 우리 아들이 너랑 꼭 함께 서울까지 가고 싶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 꼭 바래다 주고 싶다며. 가는 길에 맛있는 밥도 먹고 가자.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마음 많이 추스르고 있어요. 그런 대화를 하던 중 동기의 어머니는 제 명찰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이름이... 그러더니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 갑자기 화들짝 놀라셨어요. 그러더니 완전히 몸을 돌려서 제 명찰과 얼굴을 다시 한번 뚫어져라 보셨죠. 혹시 너희 어머니 성함이 오경자니? 네? 저희 어머니 성함 맞는데 그걸 어떻게... 세상에, 혹시 어머니 고향이 포항이니? 어떻게 아셨어요? 어릴 때 태어나고 자란 곳이 포항이라고 하셨어요. 중학생 때쯤 아버지를 따라서 이사하셨다고 했고요. 세상에, 아줌마 어릴 때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똑같아. 나는 우리 아들이 맨날 별이 별이라고 해서 이름이 그냥 외자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새별 오름이었구나. 아줌마 친구가 어릴 때 자기는 나중에 아들 나오면 꼭 이름을 그걸로 짓겠다고 했거든. 그런데 그때 이름이랑도 똑같고 너희 어머니 성함도 내 친구랑 똑같아서. 혹시 어머니 사진이나 그런 거 있니? 어머니 사진은 집에 있어요. 그러면 혹시 아줌마가 가서 사진을 좀 봐도 될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아주머니의 얼굴이 너무 절박해 보여서 집에 같이 가보기로 했어요. 1시간 반 정도를 달려 서울에 도착했고 저는 집 안으로 동기와 그 부모님을 모시고 들어왔죠. 그리고 안방에 있던 가족 앨범을 찾아서 아주머니에게 보여드렸어요. 아줌마는 가족 앨범을 찬찬히 넘기더니 뒤쪽에 있는 어머니 어릴 때 흑백 사진 몇 장을 보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경자야. 아이고, 네가 이렇게 떠났어. 장례식에도 내가 못 가보고.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던 아주머니는 제가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리자 그제야 울음을 진정시켰어요. 네 엄마랑 나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 같은 동네에서 자랐거든. 너희 엄마는 꽤 부잣집 딸이었어. 어머니는 그 애를 낳다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혼자서도 딸을 훌륭하게 키웠지. 너희 엄마는 어릴 때부터 마음이 참 고왔어. 우리 집은 반면에 몹시 가난했고 먹고 살기 힘들었어. 그럴 때마다 네 엄마는 꼭 준비물도 2개씩 사와서 나를 하나 주고 집에 맛있는 과자 같은 게 있으면 들고 와서 나를 먹이고는 했어. 집안 살림도 어렵고 부모님 사이도 안 좋아서 집에 거의 혼자만 있다시피 하는 나를 너희 엄마는 항상 학교 끝나면 데려가서 밥을 먹이고는 했어.
같이 놀고 숙제하고 저녁까지 먹이고는 집에 보내주었지. 너희 엄마 덕분에 그 시절 밥을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어. 연필 한 자루까지도 우리 부모님 대신 챙겨줘서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나에게는 친구 그 이상이었어. 내가 밥은 먹었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궁금해하지 않는 가족보다도 더 나를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지. 부모님의 갈등으로 아주 힘들었는데 너희 엄마가 나를 보살펴준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 집안이 어떠하던 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옆에서 용기도 정말 많이 심어줬어. 네 엄마가 곁에 없었다면 난 아무런 희망도 품지 않고 살았을 거야. 너희 엄마가 용기를 주고 꿈을 심어준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나한테는 가족이고 친자매 같은 사람이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중학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너희 엄마의 아버지가 사업이 크게 망했어. 집 문 앞에 빚쟁이들이 줄을 지어 찾아왔고 결국 어느 날 밤 너희 엄마는 소리 소문 없이 야반도주로 동네를 떠났지. 그 뒤로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어. 한동안 계속 빚쟁이들이 그 앞을 서성거려서 아마 찾아올 수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서 언젠가 다시 만나면 내가 밥이라도 꼭 사주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다시 찾게 될 줄이야.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늦게 찾았어. 미안해. 아주머니는 어머니 사진을 붙잡고 다시 한참을 울었어요. 알고 보니 두 분은 어린 시절 아주 막역했던 친구 사이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예전에 어머니의 고향 친구에 대해서 잠깐 들었던 게 생각났어요. 어머니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으로 포항에 다녀오셨다고 했어요. 신혼여행지는 부산이었는데 포항에서 만나보고 싶은 친구가 있다고 들리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향을 떠났는지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었는데 혹시 그 친구분이 내가 20살 때 대학을 대구로 갔거든. 그래서 동네를 떠났지. 사실 동네에는 그 친구 말고는 좋은 기억도 없고 미련도 없어서 대구에서 대학을 마치고는 서울로 왔어. 그리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 대표였던 우리 애아빠를 만나게 된 거고 어디서든 잘 살고 있기를 바랐는데 내가 다시 만나고 싶었던 모습은 이게 아니었는데. 아주머니는 한참을 어머니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건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너 혼자 두고 가기 마음 아팠던 너희 엄마가 이런 기회를 만든 게 아닌가 싶어. 어떻게 딱 우리 아들이랑 군대 동기였잖니. 친구를 다시 못 봐서 그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밥 한 끼 못 사주고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어서 그게 너무 가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네가 있잖니. 너희 엄마한테 받은 빚 너에게라도 갚을게.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너희 어머니가 도와줬던 것처럼 도와줄게. 아주머니는 진심을 담아서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마음을 다해서 든든하게 곁을 지켜준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로 저를 물심양면 도와주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원래 살던 집은 대출 이자 때문에 더 작은 곳으로 옮기려고 알아봤는데 마침 동기랑 대학도 비슷한 위치니까 같이 사는 건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전세로 구해주시고 그 비용도 전부 부담하셨어요. 게다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제가 등록금 때문에 추가로 한 학기를 더 휴학할 예정이라고 하자 아주머니는 뭐하러 시간을 더 들여서 졸업을 미루냐고. 그러면 제 나이 또래 애들이 다 졸업했을 때 나중에 취업하기 더 어려울 수 있다면서 바로 복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등록금을 턱하니 납부해 주시는데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냐고 안 된다고 했더니 아주머니는 괜찮다고 자기가 예전에 친구에게 받은 도움을 갚으려면 아직 멀었다고 하더라고요. 너희 엄마가 그때 나한테 사준 학용품이며 대접해준 밥값에 이자까지 붙이면 지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나는 내 친구가 나에게 베풀어준 만큼 돌려주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마라. 아주머니 덕분에 저는 한 학기를 더 미루지 않고 바로 복학을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등록금까지 지원받았죠. 이대로 있다가는 다음 학기 등록금까지 내주실 것 같아 빠르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공부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 학기에는 다행히 등록금을 받아서 학비를 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용돈을 챙겨주셨어요. 이제 아르바이트도 해서 제가 쓸 돈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려도 어디 가서 부족하지 않게 쓰라면서 꼬박꼬박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오셔서 집에서 해온 반찬들도 챙겨주시고, 물론 동기랑 같이 먹으라고 주시는 것도 있었지만 마치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어요. 동기랑 같이 본가에 초대해서 맛있는 것도 자주 만들어주시고, 그 친구가 바빠서 못 가는 날에는 저만 불러서 밥을 해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아저씨도 저를 알뜰살뜰하게 챙겨주셨어요. 대학 졸업할 때는 두 분이 참석하셔서 부모님 대신 사진도 찍어주시고 납골당까지 차를 태워주셔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학사모를 쓴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었죠. 졸업 후 면접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좋은 정장 한 벌 있어야 하지 않냐면서 옷도 맞춰주시고 신발까지 사주시고 물질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곁에서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렇게 곁에서 잘 이끌어주신 덕분에 저는 아주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는데요. 당장 대학에 복학할 돈도 없었던 제가 학자금 대출 하나 없이 그리고 다른 빚도 하나도 없이 무사히 취업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도와주신 두 분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을 살뜰히 보살피는 저희 어머니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동기와는 형제처럼 지내고 아주머니 아저씨는 제2의 부모님처럼 모시고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 자리에도 와주시고 혼주석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실 만큼 저에게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두 분 다 저에게 든든한 부모님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저에게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남은 시간을 든든하게 함께 해줄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선한 어머니 덕분에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돌아가신 부모님이 무척 그립습니다. 그곳에서는 잘 계신지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